안철수 의원이 지난 재판에서 조용히 던진 한 문장, 당사로 오라고 먼저 말한 사람은 한동훈이었다. 이 한 문장이 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걸까요? 표면으로 보면 그저 국힘 내부의 진흙탕 싸움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증언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한동훈 씨의 반응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만큼 무너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파장을 세 층으로 뜯어봅니다. 표면에 보이는 국힘 내전, 그 뒤에 숨은 국면 전환의 동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태가 가리키고 있는 12.3의 미완성 조각까지 미리 하나 짚어드리면요. 안철수 의원의 증언은 원래 추경호 대구시장,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의 부수 효과로 그 새벽에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가라고 지시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였는지가 법정 기록에 남게 된 겁니다. 이 조각 하나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지금부터 정확히 보시게 됩니다. 먼저 증언의 내용부터 정리해 봅니다. 12월 3일 그 새벽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로 의원들이 소집되던 그 시점에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국회가 아니라 여의도 당사로 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당사 소집을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씨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당대표였던 한동훈 씨가 먼저 지시했는지 이 부분이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증언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렸어요. 당사로 오라는 지시가 원내대표 라인이 아니라 당대표 라인에서 먼저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이 한 문장이 법정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지점은 여기부터입니다. 한동훈 씨의 반박 자체가 사실상 자백이 돼버린 거예요. 한동훈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막혀 있어서 부득이 당사로 잠깐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인이 그런 이유로 당사 소집을 했다면 같은 상황에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씨의 당사 소집도 정확히 같은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정당하면 원내대표도 정당해야 하고 원내대표가 처벌받아야 한다면 본인도 같은 잣대를 받아야 하죠. 이거 논리구조 자체가 자기 몸에 걸린 겁니다. 그럼 왜 한동훈 씨가 이 정도로 흔들리는가? 그동안 한동훈 씨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자산이 나는 계엄을 막았다라는 서사였습니다.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라는 브랜드 전체가 그 서사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가라는 지시를 먼저 한 사람이 본인이었다는 조각이 재판 기록으로 남으면 그 서사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오늘 여러 매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동훈 씨의 반응이 당원 게시판 사태 때만큼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도둑이 제 발저리는 모양새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이 취한 다음 수가 이 이야기의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철수 증언이 나온 바로 그날 한동훈 씨가 갑자기 개혁신당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개혁신당이 부적절한 후보를 냈고 그 후보가 자백까지 했는데도 정당이 완주를 시켰다. 이게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물론 개혁신당의 문제 자체는 실제합니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공천은 그 정당이 그 후보를 보증한다는 뜻이거든요. 후보가 부적절하다면 정당도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개혁신당도 비판받을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짚어야 할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그 후보가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보하고도 2주 넘게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선거를 그대로 진행시켰다는 것. 이건 훨씬 큰 사안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지 여기가 진짜 비판의 화살이 가야 할 곳이죠. 그런데 한동훈 씨의 공격 화살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꽂혀 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개혁신당. 왜 그럴까요? 같은 시점에 딱 시선 돌리기 좋은 카드가 나왔다는 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진짜 웃긴 지점이 하나 있어요. 한동훈 씨의 그 공격 논리요. 알았으면 문제, 몰랐어도 문제. 이 논리를 그대로 한동훈 씨 본인의 지난 지역 선거 국면에 대입해 보면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 자원봉사,
쉼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선거 사무소 기능을 했다는 지적, 대형 복사기와 관련 물품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보도,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던 사안들, 위장 전입 관련 의혹까지. 한동훈 씨가 이 상황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조치를 안 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본인의 논리대로면 문제가 남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 시전 중이라는 표현이 이런 상황을 두고 나온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주류 매체는 이 사안을 대개 국민의힘 내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소화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흐름은 국힘 내용이 아니에요. 이 국면 전환이 왜 나왔는지 정확히 이해하려면은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자산이 원래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진 조작 의혹, 소위 당원 게시판 사태예요. 표면적으로는 여당 내부 스캔들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이 12.3 사태의 배경 조건 중 하나였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건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정점식 당시 정책위 의장에 대한 공격이 첫 화두였어요. 종편 채널에 갑자기 당원 게시판에 당심이 정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방송에 친한 동계로 분류되던 스피커들이 출연해서 그 여론에 힘을 실어요. 여론이자가 발전하는 것처럼 확장되는 이 구조가 몇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찰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실명 조회 조건이 우연히 노출되면서 게시판 활동 계정들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한동훈 씨 가족들 명의의 계정에서 수천 건의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것이 당무감사위 조사에서 지적됐고요. 심지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 명의까지 포함해서 2개의 IP에서 조직적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정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관계자들이 거의 같은 주에 일제히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탈당하면 원칙적으로 당무감사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한동훈 씨는 이에 대해 가족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본인은 아니다. 게시글도 대체로 사설 성격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게시글의 실제 스펙트럼을 보면 사설이라고 하기엔 좀 복잡해요. 공격 대상이 대통령 부부, 정점식 의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여권 인사 전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단 한번 훑어보세요. 공교롭게도 한동훈 씨가 정치적으로 부딪혔던 사람들 순서대로 나옵니다. 표현 수위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원색적인 워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당무감사 관련 보도의 지적이었어요. 주로 이 목마, 배신자 같은 표현들이 대통령을 향해 쓰였다는 겁니다. 여당 대표 가족 명의로 여당 대통령을 향해서요. 여기가 이 사태의 진짜 무게중심입니다. 이 조작 의혹은 개인 스캔들이 아니에요. 여론 조작이 여당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고 그 분열이 극한의 당정 갈등으로 확장되고 그 갈등이 결국 12.3 그 새벽의 정치적 배경 중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12.3 그 결정 자체의 책임은 압도적으로 그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있어요.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다만 그 결정을 하도록 만든 정치 지형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그 배경 조건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12.3 진상 규명 논의에서 왜 잘 안 나오는지 이 질문이 남아 있어요. 합리적 보수라는 옷을 걸치고 계셨는데 그 옷이 사실 어떻게 짜여진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한마디 안 해주는 분위기였던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를 보고 있는 기분이 딱 이런 겁니다. 여론 조작으로 여당 내부의 판을 깼다. 이렇게 정리하면 사안의 절반 정도는 담기는데 나머지 절반은 이 조작이 어떤 구조 안에서 작동했는지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조작이 개인의 일탈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정치에는 오래 지속된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갈등 산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여당이 잘못돼야만 자친개혁파나 소장파가 부각되는 왜곡된 유인 구조가 있어요. 여당을 악마화하고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그 갈등의 파장으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정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작동하려면 여당 대표가 여당 대통령을 흔드는 그림이 계속 만들어져야 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특정 정치인 개인이 각성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유인 구조가 존재하는 한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재생산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층이 있어요. 합리적 보수라는 정치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브랜드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여론 인프라, 특정 매체와의 관계 확산 구조가 뒷받침돼야 유지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도부 관계자 관련 조문 사안을 두고 보수 성향 매체의 가십성 기사가 이어졌던 흐름을 두고 일각에서는 매체와 특정 정치인 사이의 관계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사안의 세부에 들어가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니 여기서는 그 시점의 미디어 흐름 자체가 하나의 신호였다는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요, 이 매체와 정치인이 연결된 인프라의 실체는 절대 안 보여요. 한 정치인의 브랜드가 유지되는 원가가 여당 내부의 극한 갈등이었다는 사실. 이 원가를 계산해서 청구서 받는 사람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 자체였고, 그리고 나아가 국민 전체였다는 것. 이 지점에서 하나 더 나옵니다. 여당 내부의 극한 갈등은 12.3 사태의 정당화 논리에 이용됐어요. 국정마비, 여야 대치, 이런 프레임이요. 그런데 그 극한 갈등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후에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구조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번 조금씩 형태를 바꿔가며 등장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여당 대통령을 흔들고 매체가 그 균열을 확대하고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패턴이요. 이번엔 그 결과물이 좀 컸을 뿐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짓이 있잖아요. 여당이라는 정치 기반 자체를 파괴하면서 개인 브랜드를 챙기려던 셈이거든요. 근데 그 거위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알이 없어요. 개인 브랜드도 결국 그 위에 서 있던 겁니다. 합리적 보수라는 브랜드 원가가 이렇게 비쌌다는 걸 정치 시장이 이제야 알아보고 있는 셈이에요. 이 구조가 지금 어떻게 자기 안에서 폭발하고 있는지 오늘 나온 워딩 하나가 그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 뉴데일리 TV에 출연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한동훈이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제명됐다. 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 워딩 자체가 신호예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씨를 단순한 노선 이탈이나 당내 분란 정도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 수준으로 규정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이전 지도부를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지의 지도를 보여줘요. 물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 정리 방식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도 봐야 해요. 이건 12.3 사태 자체의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당 내부 정리에 훨씬 가까워요. 우리가 이 발언을 그대로 받아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국힘 내부의 새 질서를 구축하려는 정치 행위와 12.3의 국가적 진상규명은 서로 다른 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어야 할 지점이 남습니다. 범죄 행위라는 워딩이 사용됐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이 사안이 정치 이슈에서 법률 이슈로 이동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몇 년 전 하나의 사건과 이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관련 프로그램으로 포털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고 실형을 복역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대법원 판단의 요지는 민간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였어요. 여당 도지사였는데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감옥까지 갔죠. 그럼 지금 한동훈 씨를 향해 제기된 의혹은 어떤 성격입니까? 집권 여당 내부의 게시판, 그러니까 여당 자체의 업무 시스템 안에서 여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에요. 규모로 보면 오히려 훨씬 큽니다. 김경수 사건이 민간 플랫폼 대상이었다면 이번 의혹은 집권 여당의 업무 자체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로 30건이 넘는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이 2차례 국민의힘의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같은 언론이, 같은 매체 지형이 김경수 사건 때 보였던 톤과 지금 이 사안을 다루는 톤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그 강도로, 그때 그 지속성으로 지금 이 사안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같은 잣대인지 아닌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잣대의 비대칭성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지시는지 아세요? 결국 국민의힘 내부 사안이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조각이 12.3의 배경 조건과 얼마나 얽혀 있는지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함의를 짚어야 할 시점입니다. 표면에서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 내홍 스토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대부분의 매체가 그 프레임으로 정리하고 사이클을 마무리합니다. 한동훈이 흔들렸다. 장동혁이 정리했다. 국힘 내부 권력 재편이 진행 중이다. 이런 식의 요약이죠. 그런데 이 프레임을 뒤집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증언이 처음부터 어떤 재판에서 나왔는지 다시 봐야 해요. 그 증언은 추경호 대구시장, 그러니까 12.3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인물의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12.3 사태 관련 재판이었다는 뜻이죠. 그 재판에서 나온 증언은 그러니까 12.3 진상규명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국힘 내용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12.3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국힘 내전이 아니라 12.3의 뒤늦은 목격자 진술이에요. 잠깐 이 문장만 다시 들어보시죠. 12.3 그 새벽에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가라는 지시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여당 내부에서 어떤 조작 의혹을 안고 있었는가? 그 조작이 어떻게 극한의 당정 갈등을 만들었고 그 갈등이 어떻게 12.3의 정치적 배경 조건이 됐는가? 이 모든 조각이 한 사람에게로 수렴합니다.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은 서사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계엄을 막았다라는 서사. 이 서사가 합리적 보수 브랜드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증언 한 문장으로 이 서사의 새벽 그림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가라는 지시를 먼저 한 사람이 그 서사의 주인공이었다면 이건 계엄을 막은 그림이 아니라 계엄 대응의 어느 지점에서 국회 소집 흐름을 뒤로 미룬 그림이 됩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 최종 결론은 법원의 몫이에요. 다만 그 새벽의 지시 라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법정 기록에 남았습니다. 서울의 봄, 그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 어디서 본 듯 하실 겁니다. 새벽에 특정 인물의 지시로 사람들이 특정 장소로 소집되는 그림이요.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다만 그 새벽의 지시 라인이 정치사의 조명 대상이 된다는 구조는 시대를 넘어 반복되고 있어요. 왜 안철수 증언 한 문장이 국힘 지도부 전체를 흔들었느냐?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답이 보이시죠? 그 증언이 겨냥한 진짜 대상은 한동훈 개인이 아니라 12.3 새벽의 지시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규명이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진짜 무게예요. 그리고 이 사실 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전이 뉴스 사이클을 잡아먹는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12.3 사태 진상 규명 자체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 관련 입법 논의도 여전히 정체 국면입니다. 경제와 민생 회복 과제, 환율과 물가 압력, 자영업의 고통, 이 모든 사안이 여전히 실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요. 외교 안보 재조정 과제, 트럼프 관세 압박, 한일 관계 조정, 대북 대응 재정비, 이런 굵직한 지형 재편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뉴스 사이클을 잡아먹는 건 뭡니까? 정치인 개인 서사, 내부 갈등, 스캔들이에요. 이런 유형의 콘텐츠가 미디어 소비량에서 훨씬 잘 팔립니다. 반면 구조적 개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지점에서 막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서사가 약하다는 이유로 소비량이 적어요. 결과적으로 실질 개혁이 다뤄지기 어려운 미디어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지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미 감을 잡고 계실 겁니다. 개인기 위주의 정치 문화가 국가 아젠다 위에서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 헛발질의 청구서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이 지연이 만들어낼 시간에 청구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사이클의 지연은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그 뒤 총선 국면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개혁 아젠다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면 그 지연이 다음 정치 국면의 조건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연은 결국 여러분 생활에 오는 청구서가 됩니다. 사법개혁 지연은 다음 12.3 재발 방지 시스템의 미비로 이어져요. 경제개혁 지연은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요. 외교 재조정 지연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가 미완성으로 남긴 개혁이 지금 어떤 형태의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는지 우리가 이번 세대에 배운 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의 지연이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형태로 청구될지에 대한 질문, 이게 지금 남아있는 진짜 질문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어요.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겨울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정치적 여름을 서사 소비와 진흙탕 싸움으로 다 태우면 다가올 정치적 겨울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이 질문이 남아요. 그리고 이 청구서가 언제 어떤 형태로 도착할지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진짜 질문입니다. 안철수 증언은 시작인가 끝인가 12.3 사태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앞으로 어떤 증언들이 더 나올 것인가. 다음 목격자, 다음 증언, 다음 조각. 그리고 그 조각들이 나올 때마다 국힘 지도부는 이 파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관리 방식 자체가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조각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이번처럼 국힘 내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소비하고 넘길 것인가. 아니면 12점, 3의 미완성 그림을 완성해가는 조각으로 마주할 것인가. 이 선택은 결국 우리 몫입니다. 12.3의 이 미완성 조각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각이 나올 때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오늘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게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